30cm짜리 플라스틱 자로 사랑의 크기를 잴 수 있다고 상상해 보시겠어요? 아, 사랑을요. 그거 아마 다들 코웃음을 치실 겁니다. 네네. 인간의 그 복잡한 감정이나 막 빈곤의 무거운 무게 같은 걸 어떻게 눈금 몇 개로 평가하겠냐고 하실 텐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수많은 과학자와 연구자들이 매일 아침 출근해서 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그렇죠. 추상적인 인간의 삶을 아주 차갑고 단단한 숫자로 바꾸는 작업이죠. 맞아요. 오늘 우리가 뛰어들 딥다이브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당신을 위해 특별히 맞춤 제작된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네, 우리가 매일 뉴스를 볼 때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 문장으로 시작하는 기사들을 자주 마주치잖아요. 엄청 자주 보죠. 기사 첫 줄 단골 멘트잖아요. 네, 우리는 그 뒤에 나오는 숫자들을 마치 절대적인 진리처럼 받아들이곤 하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사회복지 조사론과 통계 분석, 그리고 질적 연구 방법에 대한 방대한 기록들을 살펴보면요. 네. 그 숫자 하나가 탄생하기까지 얼마나 뼈를 깎는 타협과 치열한 논쟁이 숨어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미션입니다. 와, 뼈를 깎는 타협이라 벌써부터 흥미진진한데요? 당신이 회사에서 당장 데이터를 분석해야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가짜뉴스와 과장된 통계에 속고 싶지 않은 분이라면 오늘 진짜 완벽한 곳에 오셨습니다. 자, 이걸 한번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제가 제일 흥미로웠던 게요.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연구가 뭔가 대단한 장소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 그럼요. 논문이나 연구라고 하면 흔히 엄청난 실험실이나 막 복잡한 기계들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실제로는 그냥 길을 걷다가 혹은 누군가와 통화를 하다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득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반복될까? 이렇게 당연한 걸 의심하는 데서 출발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다만 그 질문은 레이저처럼 아주 뾰족하게 다듬어져야 해요. 레이저처럼요. 네, 예를 들어서 장애인의 삶을 개선하자 이런 모호한 주제로는 사실 아무것도 증명할 수가 없거든요. 약간 너무 뭉뚱그려진 느낌이긴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대신에 지체장애인에게 영상 편집 기술을 가르쳤을 때 그들의 심리력 자립도에 어떤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렇게 타겟이 아주 명확해야만 하죠. 그래야 관찰을 하든 사람 수를 세든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하나 나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 플라스틱 자아 이야기 기억하시죠? 내 사랑을 측정한다는 그 비유요. 맞아요. 사랑이나 자존감, 빈곤처럼 눈에 전혀 안 보이는 추상적인 개념을 도대체 어떻게 숫자로 측정하느냐는 겁니다. 보니까 연구자들은 이걸 조작적 정의라는 과정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변수로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조작적 정의요. 자료에 나온 구체적인 예시를 보면 좀 더 와닿으실 텐데요. 네네. 사랑이라는 감정을 측정하기 위해서 설문지에 이런 질문을 넣는 거예요. 석양해지는 붉은 노을을 보며 슬픈 마음에 눈물이 났다. 여기에 그렇다 혹은 아니다로 답하게 하는 거죠. 노을을 보면 눈물을 흘린다. 네, 아니면 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불쌍해서 동전을 주었다. 이런 구체적인 행동을 사랑이나 이타심의 척도로 삼는 겁니다. 잠깐만요. 저기서 제가 약간 딴지를 좀 걸고 싶은데요. 노을을 보고 우는 건 사랑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날따라 감수성이 풍부했거나 호르몬의 영향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네요. 네네,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제 생각엔 이건 마치 사람의 배고픔을 측정하겠다고 그 사람 배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의 데시벨을 마이크로 측정하겠다는 거랑 똑같이 들리거든요. 아, 꼬르륵 소리요? 네, 그 소리가 밥 먹을 때가 됐다는 지포가 될 순 있지만 그 소리의 크기가 배고픔이라는 본질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좀 억지스러운 끼워 맞추기 같아요. 와, 방금 양적 연구가 가진 가장 뼈아픈 한계, 그 딜레마를 아주 정확히 짚어내셨습니다. 진짜요? 연구자들도 이 문제를 아는 건가요? 그럼요. 연구자들도 그 꼬르륵 소리의 데시벨이 완벽하게 배고픔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완벽하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5점 척도, 그러니까 매우 그렇다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이런 수치로 치환을 해야만 하기 때문이죠. 그걸 수치화하지 않으면 컴퓨터 통계 프로그램에 놓고 분석할 수가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본질의 일부를 잃어버린 한이 있더라도 계산 가능한 언어로 번역하는 일종의 타협을 하는 겁니다. 야, 듣고 보니까 진짜 딜레마네요.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숫자로 만들어야 한다면 그 불완전한 데이터를 다루는 규칙이 엄청나게 빡빡해야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 개념을 숫자로 바꾼 뒤에 데이터를 다루는 엄격한 규칙들에 대해 아주 길게 이야기하죠. 연구 윤리 같은 거 말하는 거죠? 네,
측정 자체가 불완전한데 연구자의 윤리마저 흔들리면 그 데이터는 그냥 쓰레기가 되니까요. 여기서 두 가지 위반 사항을 아주 무섭게 강조합니다. 첫째는 연구비 횡령이에요. 횡령이요? 네, 강의 노트에 아예 단호하게 적혀 있어요. 연구비로 받은 돈으로 술을 마시면 절대 안 된다고요. 하하. 아니,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았으면 굳이 그렇게 콕 집어서 적어놨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가 표절과 인용의 엄격함입니다. 이게 단순히 남의 글에 베끼지 말라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나요? 참고 문헌을 적을 때 그냥 김교성의 논문이다 이렇게 적으면 안 되고요. 이게 75페이지에서 76페이지에 걸쳐 있는 내용인지 아니면 정확히 77페이지에 있는 문장인지를 핀셋으로 집어내듯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와, 77페이지인지 76페이지인지까지요? 그렇게까지 집착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누군가 내 연구를 의심할 때 즉각적으로 원본을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거든요. 게다가 학계에서 논문이 막 30번씩 거절당하고 심사위원들한테 날선 비판을 받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30번 거절이요? 오, 멘탈 남아나지 않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자료에서는 이게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라 불완전한 연구가 진리에 가깝게 다듬어지는 아주 필수적이고 다행스러운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데이터를 얻기 위한 튼튼한 뼈대인 셈이네요. 자, 그럼 이런 깐깐한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데이터를 모았다고 해보죠. 이제 본격적인 통계로 들어갑니다. 네, 숫자들의 세계가 열리는 거죠. 빈도, 비율, 그리고 중앙 집중 경향성 같은 개념들이 나옵니다. 중앙 집중 경향성, 말이 참 어려운데요. 여기서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속는 함정이 하나 등장하잖아요. 바로 평균의 함정이죠. 네네. 평균, 중앙값, 최빈값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비유가 하나 있는데요. 당신이 만약에 친구들 9명하고 동네 술집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오, 좋네요. 그런데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문을 열고 들어온 거예요. 자, 그 순간 술집 안에 있는 사람들의 평균 재산은 갑자기 수조 원으로 껑충 뜁니다. 일론 머스크 한 명 때문에요? 그렇죠. 당신은 졸지의 조만장자 그룹에 속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당신 지갑 사정은 아까랑 똑같잖아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이 자료에서도 바로 그 점을 지적해요. 국가의 빈곤율이나 기준 중위소득을 정할 때 극단적인 값에 휙휙 흔들리는 평균을 쓰면 현실을 완전히 왜곡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나오는 게 중앙값인 거군요. 맞습니다. 1등부터 꼴등까지 사람들을 소득순으로 한 줄로 쭉 세웠을 때 정확히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의 값, 그게 중앙값이거든요. 현실적인 지표로는 이게 훨씬 낫죠. 일론 머스크가 1등에 서 있던 말든 한가운데 있는 내 친구 소득은 안 변일까요? 그렇죠. 그리고 집단의 특성을 제대로 보려면 평균이나 중앙값 하나만 봐서도 안 됩니다. 데이터가 양옆으로 얼마나 넓게 또는 좁게 퍼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준 편차도 함께 봐야 해요. 아, 흩어진 정도를 보는 거군요. 네, 자료에서는 이걸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박스플롯 같은 시각적 차트를 활용하라고 권합니다. 분포가 한쪽으로 찌그러져 있는지 아니면 숨어있는 일론 머스크 같은 극단치가 있는지 확인하는 진단 과정이 필수거든요. 자, 이제 데이터의 몽타주가 대충 그려졌습니다. 집단의 생김새를 파악했다면 우리의 호기심은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죠. 어떤 질문이죠? 그래서 도대체 A가 원인이 되어서 B라는 결과가 나온 게 맞을까? 이거죠. 데이터를 단순한 요약본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도구로 끌어올리는 이른바 인과관계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네, 분석하려는 변수의 종류에 따라 연구자가 꺼내드는 무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시점이죠. 무기라니 종류가 여러 개 있나 보네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성별이나 종교처럼 딱딱 끊어지는 범주형 변수가 있고 키나 소득처럼 쭉 이어지는 연속형 변수가 있어요. 그럼 남성과 여성의 평균 점수를 비교할 땐 뭘 쓰나요? 그럴 땐 두 산봉우리가 겹치는 정도를 보는 T검정을 씁니다. 반면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세 집단 이상을 한꺼번에 비교할 때는 분산분석, 즉 아노바를 쓰고요. 아노바요. 그럼 종교랑 성별처럼 둘 다 딱딱 끊어지는 범주형이면요. 그럴 때는 교차 분석이라고 부르는 카이제곱 검정을 사용하죠. 와, 이름들이 벌써 좀 무서운데요? 하지만 이 중에서 진짜 통계의 꽃이라고 불리는 끝판왕이 하나 있잖아요. 바로
회귀 분석입니다. 맞습니다. 수많은 연구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분석 기법이죠. 자료 보니까 막 복잡한 공식이 나오더라고요. Y는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 X1 그리고 뒤에 무슨 입실론까지. 네네, 맞아요. 듣기만 해도 어지러지하죠. 저는 이 공식을 보면서 약간 요리 레시피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소득이라는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 수준이라는 재료가 몇 스푼, 근로시간이라는 재료가 몇 스푼 들어가는지 그 영향력을 공식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오, 요리 레시피 비유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골치 아픈 질문이 하나 던져집니다. 어떤 건가요? 분석을 돌렸더니 교육을 1년 더 받을 때마다 월급이 50만 원 오르고 여성이면 남성보다 5만 원이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쳐보죠. 그럼 도대체 교육과 성별 중 어떤 변수의 영향력이 더 클까요? 단위가 다르잖아요. 하나는 연도고 하나는 성별이고 돈인데 이거 직접 비교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겁니다. 단위가 다르면 누가 진짜 1등 공식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료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수들이 입고 있던 단위를 싹 다 벗겨버리는 표준화된 값을 쓴다고 설명합니다. 아, 싹 다 벗긴다? 코끼리 비유가 딱 떠오르네요. 몸무게 200kg이 인간한테는 엄청나게 무거운 수치지만 코끼리 세계에서는 완전 가벼운 수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각자 속한 집단의 평균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계산해서 공평하게 비교하는 거군요.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단위를 떼어버려야 공평한 링 위에서 펀치력을 비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컴퓨터에 넣고 돌렸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또 무슨 함정이 있나요? 다중공선성이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함정을 피해야 해요. 독립변수들끼리 너무 끈끈하게 얽혀 있으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변수들끼리 끈끈하다고요? 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뒤에서 고장난 자동차를 땀 흘리며 밀고 있는데 두 사람의 근력, 자세, 힘주는 타이밍이 100% 똑같다고 상상해 보세요. 완전 클론이네요. 네, 그러면 밖에서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차가 굴러가는 게 첫 번째 사람 힘인지 두 번째 사람 힘인지 도저히 알 길이 없죠. 둘 중 한 명을 빼도 차는 똑같이 굴러갈 테니까요. 아, 그러니까 컴퓨터도 누가 진짜 결과에 영향을 미친 건지 헷갈린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VIF 값이 4보다 작아야 하고 변수들끼리 상관관계가 너무 높으면 안 된다는 아주 엄격한 수학적 진단을 거쳐야 하는 겁니다. 와, 정말 치밀하네요. 자, 이렇게 통계 공식이 완벽하게 세팅됐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좀 철학적인 의문이 하나 들어요. 네, 어떤 의문이시죠? 아까의 공식 맨 마지막에 붙어있던 입실론, 에러항 있잖아요. 인간의 그 복잡한 감정이나 가난으로 인한 찢어지는 고통 같은 걸 단 하나의 수학 기호로 퉁치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아주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숫자 중심의 실증주의에 강하게 반기를 들며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질적 연구죠. 네,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질적 연구자들은 연구자가 대상과 거리를 두고 객관적일 수 있다는 양적 연구의 믿음 자체를 오만이자 환상이라고 비판하거든요. 완전 환상이다. 네. 게다가 사회복지는 애초에 형평성, 자유, 연대 같은 명확한 가치를 지향하는 학문이잖아요. 기득권이나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만들어난 그 객관적 수치들이 종종 약자들의 진실을 왜곡한다고 봅니다. 아, 수치가 오히려 진실을 가린다. 그래서 질적 연구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언어와 상징에 집중하는 거군요. 자, 이걸 한번 파헤쳐보죠. 자료에 놓은 구체적인 방법들이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네, 어떤 게 제일 인상 깊으셨나요? 첫 번째로 근거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가설부터 세우는 게 아니라 아무 편견 없이 사람들의 대화 녹취록을 쫙 풀어놓고 시작하더라고요. 거기서 핵심 키워드를 뽑아내서 밑바닥에서부터 이론을 쌓아올리는 방식이 참 신선했어요. 현장의 목소리가 뼈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문화기술지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을 연구하려고 연구자가 자기 신분을 완전히 숨기고 깡패 집단에 들어가는 극단적인 사례도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진짜 깡패처럼 행동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내부자 시선으로 직접 관찰하고 체험하는 거죠. 연구자 자신이 하나의 도구가 되는 엄청난 방식입니다. 와, 목숨 걸고 하는 연구네요. 그리고 저는 이 질적 연구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구술사라고 생각해요. 네, 구술사 연구 정말 중요하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나 성소수자처럼 권력의 중심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인터뷰하잖아요. 이게 단순히 관찰이 아니라 주류 역사책에 단 한 줄도 기록되지 않은 진실을 복원하는 거더라고요. 정확합니다.
그건 단순한 연구를 넘어서 권력 없는 자들에게 목소리를 내주는 사회적 실천이자 일종의 무브먼트입니다. 무브먼트요? 네. 연구자와 대상자가 깊이 상호작용하면서 잃어버린 기억을 복원하는 공동의 퍼포먼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진짜 멋지네요. 오늘 우리는 일상의 아주 작은 호기심이 어떻게 조작적 정의를 통해 차가운 숫자가 되고 또 그 숫자가 놓쳐버린 진실들을 어떻게 사람의 이야기로 다시 채워넣는지 아주 깊이 다이빙해 보았습니다. 네,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두 세계를 다 맛보았네요. 최근에는 이 두 가지 방법을 합치는 혼합 연구가 대세라고 하더라고요. 당신이 다음에 뉴스에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그 뒤에 숨겨진 학자들의 치열한 방법론적 고민을 꼭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자료를 통해서 양적 통계의 냉철한 분석력, 그리고 질적 연구의 뜨거운 인간애를 모두 엿볼 수 있었죠. 데이터를 읽는다는 건 결국 사람을 읽는 과정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남길 아주 흥미롭고 묵직한 생각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오, 뭔지 기대되네요. 질적 연구자들의 주장처럼 세상에 완벽히 객관적인 연구는 없고 모든 연구엔 결국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관이 투영될 수밖에 없다면요? 네네. 오늘날 그 수많은 인간의 편향된 연구 논문들을 그대로 학습해서 정답을 내놓는 AI와 챗봇들은 결국 우리 사회의 편견과 사각지대를 기계적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자동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와, 소름 돋는 포인트네요. 인공지능이 모든 답을 주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토록 맹신하는 객관성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층 분석 딥다이브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